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밤마다 잠에 섞게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점차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하면 방광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점차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다양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배뇨 시간이 길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잔뇨감이 지속되면서 수면의 질 저하와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기관이고요. 전립선의 기능은 정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남자들은 여성과 달리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액을 만들어내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고, 전립선 가운데로 요도가 지나는데 그걸 압박하기 때문에 배뇨 증상이 생기고 배뇨곤란 증상이 생기고 빈뇨 증상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고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의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지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현재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먼저 전립선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전립선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인데요. 바로 방광 밑에 존재하고 있고, 크기는 밤알 크기, 우리 흔히 호두과자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기능은 남자들이 성생활할 때 정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이 정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로 남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정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전립선 역시 죽을 때까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야기하는 그런 생식기관의 하나입니다. 네, 전립선이 방광 바로 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렇게 몸속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방광으로 이제 소변이 고이게 되면 그 요도를 타고 나오는데, 그 과정 중에 방광 밑에 그리고 남성 성기 그 사이에 동그랗게 그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는 밤알 크기 정도, 그런 생식기의 일종이죠. 네, 나이가 들면 또 전립선도 커진다고 들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듯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여자들은 이게 여성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생식기들이 퇴화가 되는데, 남자들은 여성같이 이런 호르몬이 없어지는 그런 경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립선이 커지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전립선이 커진다는 거는 암이 아니고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 나오는 요도를 전립선이 감싸고 있는데 이제 밖으로 커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커지게 되면 상식적으로 안으로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이제 배뇨곤란 증상이 생기면서 이런 배뇨에 관련된 여러 증상이 겹치는 거를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통칭하고, 그런 이제 증상을 이제 같이 얘기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이 정상일 때랑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를 좀 사진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림에 아마 화면에 아마 보시면 잘 보일 텐데요. 이게 정상 방광이고, 그 밑에 이제 정상적으로는 크기가 한 20cc 정도, 20g 정도인 전립선이 이렇게 가운데 소변줄을 타고 이렇게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점 커지면
밖으로 커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이게 그 소변 나오는 줄기를 이렇게 커진 전립선이 꽉 압박을 내서 누르기 때문에 이 압박에 의한 방광의 요류의 소변의 흐름에 지장을 받게 돼서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죠. 그 입구를 방광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전립선 요도 이거는 뭐 한 20대 뭐 30대 초반 정도 돼서 전립선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방광 안이 이렇게 큰 동굴처럼 보이는데 네. 비대돼서 전립선이 자라게 되면 여기 그 요도를 꽉 막게 돼서 이게 소변 나가는 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 틈으로 소변을 밀어내다 보면 방광이 엄청나게 힘을 줘야 되고 다 짜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잔뇨도 생기고 빈뇨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렇게 방광경을 보시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뭐 80대, 뭐 90대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대개는 유병률도 그 연령대하고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 나이가 들면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옆에 친구도 생기니까 뭐 나도 생기는 거 정상이고 그래서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없으면 소변도 잘 보고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70~80% 이상인 남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거의 6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증상은 남자들이 이제 한 50대가 넘으면 이제 슬슬 소변이 속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방광이 이제 자꾸 소변을 좀 세게 보다 보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한두 번 일어나야 되고 또 이제 그 소변 그 수돗물 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봐도 다 짜내질 못하니까 잔뇨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 방광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요폐쇄 증상까지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야 할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본다면? 제일 큰 신호는 그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소변이 힘들고 가서 뭐 화장실에 오랫동안 서 있고 이런 거는 본인이 참을 수가 있는데 야간뇨가 실제로 한 번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시작을 하면 거의 밤에 숙면을 못 이루고 두세 시간마다 잠을 깨야 되니까요. 그리고 깬 다음에 또 밤이 잠을 바로 들면은 괜찮은데 바로 수면이 취하지 않으면 그게 낮에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낮에 자꾸 수면을 취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악순환돼서 또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야간뇨가 생기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보기 위해 밤마다 한두 번씩 깨어나는 일. 중장년층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국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2019년 약 130만 명에서 2024년 약 16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질환이 발생해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환자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한 1년 전부터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마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밤에 몇 번 정도 소변을 보시죠? 밤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변 보려고 깨시는 건지 안 그러면 깨서 소변을 보시는 건지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낮에는 잘 못 봅니다. 낮에도 자주 못 보고 소변도 최근에 좀 약해지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좀 급하게 나오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진 않으셨나요? 요 근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최근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에 대해서 검사받거나 치료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따로 없습니다. 약 먹어보신 적도 없고요. 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고 배출 속도도 느려진다. 이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 야간뇨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환자분은 제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PSA, 이 PSA는 전립선 암 혈액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소변 속도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소변 검사나 PSA 검사는 정상이라서 전립선 암이나 방광염 같은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초음파에서 크기가 한 80cc 정도 돼서 이건 한 4배 정도 커져서 아주 심하게 비대된 전립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소변 속도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 이런 환자분들은 빨리 약물 치료를 하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지 결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진행하는데 소변 검사는 요로 감염이나 혈뇨, 염증 여부를 판별해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변의 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요속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에 의한 요도 압박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내부 병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분 수술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죠? 한 2주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혈뇨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가 좀 섞여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지금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한 2주쯤 됐으면 지금 빈뇨 증상도 조금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이 조금 급박뇨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좀 동반되시죠? 계속 압박뇨랑 그리고 긴급하게 좀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변 끝에 찌릿한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통증도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한 달이나 2달 정도까지는 일부러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소변도 조금 일부러 좀 세게 보시면 그 더러운 살들이, 죽은 살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아직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노화와 남성 호르몬 변화와 함께 운동 부족, 기름진 식사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0대 이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지금 홀랩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된 환자인데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한 달까지는 없던 상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조금 배뇨곤란 증상이라든지 자극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석 달째에는 되게 해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전립선 약은 이제 평생 드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좀 안심시키고 환자분도 실제적으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배뇨 증상 완화와 전립선 부피 감소를 위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시행되는 대표적인 수술이 홀랩 수술이다. 홀뮴 레이저로 비대 조직을 분리 적출해 제거하는 홀랩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개 한 70-80대에서는 거의 70-80% 환자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노화 과정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변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방광이 망가지게 되고 방광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혈뇨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신장까지 손상이 돼서 만성 신부전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면은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요폐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마려운 소변과 소변 줄기의 변화. 이제는 단순한 나이 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립선 비대증을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방광과 신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전립선 건강.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이 그 해답이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합병증의 시작은 처음에 이제 방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방광에 막힌 전립선을 뚫고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광이 자꾸 힘을 줘야 되게 되면 방광 근육이 비후가 되고 심지어는 방광 근육이 이렇게 벌집같이 벌어지면서 얇아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방광 개실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더 심하면은 소변 내려오는 신장 기능까지도 무리가 돼서 신장 기능도 손상을 받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뇨증이라든지 주간에 빈뇨가 생기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굉장한 손상을 주게 돼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방광과 신장 기능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신장에 이상을 주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터죠.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이 더러운 거를 이제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깨끗하게 이제 남은 피는 이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신장의 기능인데 소변이 방광에서 너무 저장이 돼서 배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자꾸 지체가 되니까 그 압력이 신장까지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압력이 신장을 영향을 주면 신장 기능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신장에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무너져서 이제 심하면은 만성 심부정이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증상을 또 살펴보니까 일상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은 사소한 것부터 아주 심한 것까지 사소한 거라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이게 세수를 하는데 물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소변이 찔끔찔끔 나와서 팬티를 적시는 수도 있고요. 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깨기 때문에 낮에 자꾸 또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고 또 조금만 시간 나면은 또 낮잠을 또 깊게 자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또 그런 악순환도 있고 소변을 자주 봐서 누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자기는 또 나와서 소변을 보는 이런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시행을 해서 혈뇨가 있는지 또 녹뇨라 그래서 세균이나 염증 반응이 있는지를 봐서 방광염인지 아닌지를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PSA라고 전립선 암 검사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행하면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인지 전립선 암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문으로 전립선 초음파를 넣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면 전립선 크기를 쉽게 잴 수 있어서 전립선 정상 크기가 한 20에서 25cc인데 이게 한 40cc 이상이 됐다, 50cc 이상이 됐다 그러면 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쉽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환자들의 소변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뇨기과 병원이나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소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소변을 보면 정상적인 소변 속도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본 다음에 실제 잔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잔뇨가 하나도 안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잔뇨가 50cc 남는지 60cc 남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150cc, 200cc까지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환자분한테 당신은 아주 지금 증상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비대증 진단은 너무 보편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치료는 이제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이제 대기요법이라 그래서 환자들의 생활 습관만 좀 바꾸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면 물을 좀 적게 마신다든지 술 담배를 하시면은 술 담배를 좀 줄이든지 이런 대기요법으로 쉽게 생활
그 나쁜 생활만 교정을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처음에는 되게 약물 치료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고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 뭐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도 비침습적인 치료. 요새는 의학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내시경 수술도 발달됐고 그다음에 레이저 기구들도 너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환자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외과적으로 이제 뭐 개복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요새는 거의 개복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약물부터 수술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쓰는 전립선 약은 크게 그 두 가지, 조금 더 넓히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알파 차단제라 그래서 그 수축됐던 전립선이 조금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차단제라는 걸 쓰고요. 또 하나는 그 5알파 환원 효소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전립선 약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그 젊은 남성들의 탈모제로 같이 병행해서 쓰는 약입니다.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이제 5알파 환원 억제제라는 이름을 쓰는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주면 작용을 없애주면 전립선이 마치 꽃감이 말리듯이 이렇게 수축되는 크기 자체가 적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그 PD5 억제제라고 해서 이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비아그라 같은 거죠.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한 서너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소변 보는 환자들, 배뇨장애 있는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져서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요새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바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변 나오는 방광 입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마치 싱크대에 뚜껑을 막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약으로 그 뚜껑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되고 요새는 그 수술 치료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시경이나 모니터 그다음에 레이저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옛날 같지 않게 좀 간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수술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홀랩 수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홀랩 수술의 장점과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 이 홀랩 수술은 그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레이저로 안에 그 비대된 전립선을 도려내는 거죠.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삶은 계란을 이제 전립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른자가 그 소변 나오는 데를 막고 있다고 치면 노른자만 살짝 도려내서 흰자만 놔두는 개념이거든요. 모든 전립선 치료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골드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또 레이저로 수술하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60g 이하까지는 수술하고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홀랩 수술의 효과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전후 사진으로 비교가 또 가능하다고요? 예.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방광 내시경을 놓고서 방광 경부를 찍은 사진인데 입구가 이렇게 이 사진은 전립선이 한 60g 정도 되면 딱 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이제 요도를 꽉 막고 있죠, 전립선이. 내시경 수술에서 막힌 부분을 도려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삶은 계란에 노른자만 빼듯이 이렇게 노른자를 쏙 빼서 이렇게 흰자만 놔두게 되면 그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소변을 더 세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MRI에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방광에 소변이 찬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오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죠. 여기가 소변 나오는 길인데 이게 꽉 막혀서 이 약을 써서 이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레이저 수술, 홀랩 수술을 하게 되면 요 알맹이를 쏙 빼는 거죠. 요 알맹이를 쏙 빼내게 되면 그 빼낸 자리가 이제 소변줄이 형성이 돼서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뇨의 곤란을 당하지 않겠죠. 네, 그럼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랩 수술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 홀랩 수술은 그 개념은 그 아까 제가
그 삶은 계란에 노른자만 이렇게 걷어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감귤로 치면 껍데기를 놔두고 알맹이를만 쏙 빼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 알맹이를 빼버리면 그 밑에 이제 소변 나오는 줄이 생기게 되고 역시 영상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소변 수술하는 이게 실제 레이저 영상입니다. 이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요 레이저로 이게 레이저 빛을 쏘게 되면 조직이 절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가 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이제 지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매끌매끌한 걸 보이실 겁니다. 이 벽면이. 이게 사실은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계란하고 노른자 사이를 그 귤의 껍질하고 귤 알맹이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막힌 부분만 도려내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지혈을 해서 그 지혈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피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단지 이렇게 조직을 그 절제해야 된다는 게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날 퇴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원 기간이 되게 2박 3일로 입원하고 그 마취를 시켜야 되는 데는 조금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치료법 중 하나로 전립선 결찰술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이 전립선 결찰술은 가장 그 요새 최근에 나온 수술 방법이고 이런 레이저 수술이 굉장히 결과가 좋고 수술이 그 효과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그 마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립선 조직을 그 이제 그 호치키스 같은 그런 클립으로 쇠로 된 호치키스 같은 클립으로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그 박아서 전립선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를 이렇게 묶는다고 되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 수술 방법을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요. 비뇨기과 외래에서 쉽게 한 10분, 20분 내에 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일날도 퇴원하고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그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건강이 굉장히 나빠서 여명이 한 최소 한 2, 3년 남아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서는 굳이 홀랩 수술을 안 하고 이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소변을 보는 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 수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2, 3년, 3, 4년 후에는 거의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발했을 때 재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선택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네, 이외에는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그거 말고 최근에는 그 리듐이라 그래서 그 전립선 조직 안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그 바늘 안으로 뜨거운 증기를 쏘여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증기가 100도 이상이 돼서 그 뜨거운 증기를 쏘이면 그 살이 있겠죠. 네. 있고 난 다음에는 거기가 이렇게 괴사가 되면서 이렇게 좀 함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게 리듐 수증기 이용한 전립선 기화술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요새 최근에 요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이 살을 익혀서 뜨겁게 익혀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1주, 2주 정도는 오히려 살이 굉장히 부풀어서 팽창이 돼서 소변을 더 못 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살이 익음으로써 그 화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 통증이 1주, 2주 정도 동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살을 절제해서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괴사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조직을 괴사시키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수술이 홀랩 수술에 비해서는 좀 불완전하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단점도 조금 있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워터젯 로봇 수술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예, 이거는 그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워터젯이라고 우리 그 이제 가끔 뭐 이렇게 TV 보다 보면 그 수압으로 가지고 돌도 자르고 철판도 자르는 요새 그런 그 기구를 아마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거를 수술 방법에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립선 조직에다가 아주 고압의 그 수압을 쬐면 이게 레이저로 이렇게 안에를 도려내는 것 같은 똑같은 그 깊이를 수압으로 이렇게 도려내게 되는데 이제 삶은 달걀의 노란 라인을 따라서 또는 그 감귤의 껍데기 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홀랩 수술의 장점인데 이거는 그 깊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도 자를 수도 있고 흰자도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혈관들이 노출되는 게 많거든요. 그 라인을 따라서 가면 혈관들이 별로 없는데 그 살을 안으로 이렇게 깊이 불특정하게 들어가면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 나는 지혈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간편하긴 하지만 조금 결과나 이런 거는 그 레이저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수술을 고려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그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놔두면 자기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이거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게 되면 방광 결석이 생겨서 방광 안에 돌이 생겨서 그 돌이 요도 입구를 자꾸 막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소변을 잘 못 보고 욕폐가 생기면 신장 기능까지도 망가져서 이제 만성 신부전이 생기든지 신장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엔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도 알아볼까요? 네. 그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게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 소변 입구를 방광 입구를 물리적으로 막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배뇨가 자연 배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남성이 워낙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 과정으로 이거를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신장도 망가지고 방광도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게 되죠.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또는 내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 자체도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병증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노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고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분명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야뇨증이 생긴다든지 배뇨 곤란이 생겨서 내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남성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끝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그 전립선 비대증은 이게 전립선이 커져서 이제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를 제 생각에는 약물로 이거를 치료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나이가 젊을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완치를 원한다. 내가 약 먹지 않는 상태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고 그 약물로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케어하고 큐어, 완치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인데 되게 약물을 쓸 수밖에 없는 질환이죠. 수술 방법이 없으니까 약물을 쓰는 거죠.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만일에 수술을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수술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면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약을 끊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비대증 환자들은 이게 생식기에 있는 질환이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하게 되면 조금 환자분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과감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면 약도 끊고 평생 소변도 편하게 보시고 뭐 평생 약 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이 찔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네. 근데 남성 호르몬은 근원 물질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지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한테는 전립선 비대증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고기를 먹는다고 직접적으로 그게 전립선을
키우는 효과는 아니고 건너 남성 호르몬을 건너서 이렇게 한 바퀴 건너서 가기 때문에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한 세모 정도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X입니다. X요. 예. 그 자전거 타는 거하고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전거를 탄다고 전립선 비대증이 더 커지거나 뭐 전립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또 뭐 작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전거하고 전립선 문제가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전립선염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자전거 안장 자체가 이게 회음부 쪽에 이렇게 걸쳐서 앉아야 되겠는데 그 회음부가 전립선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것도 오래 타는 사람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유럽의 자전거 선수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제 시합을 하면 뭐 24시간 타는 자전거 시합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자전거에 안장에 이렇게 걸쳐 앉다 보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전립선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립선에 염증도 많아지고 전립선 불쾌감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전립선이 자전거에는 안 좋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일반인들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봐야 뭐 한 30분 정도 이내에 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 정도 압박 30분 정도 압박에는 전립선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전립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전립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무슨 자전거 동호회를 해서 뭐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뭐 이런 분들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타더라도 한 40분이나 50분에 한 번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술을 끊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뭐 술, 담배는 뭐 모든 환자들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술을 권하는 의사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 술을 끊는 게 정답이겠죠. 이 술 자체가 우리 중추신경을 조금 마비를 시켜서 배뇨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뭐 요실금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술 많이 먹고 뭐 이불에 실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술 자체가 수분이고 그리고 술 자체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뇨곤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주 정도, 뭐 소주 반잔 정도 뭐 이렇게 하루에 그 정도까지는 뭐 와인 뭐 좋다 그러잖아요, 건강에. 네. 뭐 와인 뭐 한 잔 이하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뭐 얼굴이 조금 빨개질 정도로 먹는다. 이 정도가 되면은 도움은 안 되겠죠.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홀랩 수술을 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네. 홀랩 수술은 100%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1인실 들어갈지, 2인실 들어갈지, 4인실 6인실 들어갈지 또는 2박 3일로 끝날지, 3박 4일로 끝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차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100%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전립선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평생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은 계속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60대에 가지고 있는 질환이 그 사람이 70대가 되면은 더 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을 더 악화가 됐는데 약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도 용량이 더 많아지고요.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끊는 것보다는 평생 약을 지속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네모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을 해야 완치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저는 비대증 환자들이 와서 경한 경우가 아니고 조금 심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밤에 야간요가 한 2-3번 정도 있어서 숙면 자체를 방해한다 그러면 저는 약 먹는 것보다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끊어야 되고 대개 약 먹는 연령대가 한 60대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60대의 약을 먹어도 20년을 최소 먹어야 되는데 그 2박 3일로 수술을 해서 평생 약을 끊을 수 있는데 그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을 해야 완치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현재석 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